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그린 뉴딜 핫라인의 차윤탁입니다. 지금 좀 찬바람이 서늘하게 좀 불어오고 있는데 다들 좀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한라인의 장다울입니다. 개인적으로 삼국지의 광팬인데 요즘 한국, 중국,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마치 삼국지 보는 것 같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 뉴딜 핫라인의 저스틴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삼국지 많이 읽었거든요.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그리고 그냥 삼국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중일 삼국이 탄소 중립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좀 약간 고무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두 분 어렸을 때 그 삼국지 연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그거를 진짜 정말 재밌게 읽으셨어요? 저는 세 개 다 재밌게 읽었고 세 개. 저는 그거 너무 충격 게임을 먹어가지고 열심히 어렸을 때. 막 그 조조가 자기 도와준 사람 막 죽이고 온갖 살인과 중상모략. 그렇죠.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거는 좀 관심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구 이기고. 삼국지에서 누가 센지 그 이런 얘기 오락도 그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뭐 그런 게 뭐 여포가 더 세다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여포 저스틴 동사. 쌤이 오늘 방송 얘기 슬쩍 오늘 띄워주셨는데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했죠, 그죠? 오늘 방송 아주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한중일의 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또 오랜만에 같은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죠? 정말 역사적인 선언인데. 그러면 그 한중일의 그 탄소 중립 선언에 앞서가지고 또 저희 방송에 또 많은 댓글과 좀 후원 남겨주신 거 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크홀릭 외계 오징어님이 팟빵에서 1500캐시 후원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크홀릭이라고 보니까 약간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 또 후원이 하나 좀 크게 터졌는데 한 6천 얼마 정도 터진 것 같은데 오. 진짜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나이스 사프로님이 또 꾸준히 후원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자영, 유영, 인영 아버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또 저스틴 쌤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예, 그런데 댓글이 조금 슬프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 유영, 인영 아빠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1주째 코로나19로 인해 3.5평 고시텔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집에 애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저도 환경, 기후위기로 인한 난민 맞죠? 유유. 예, 또 저희 그 세 따님의 아버지신데 약간 또 이제 코로나 밀접 접촉자 인근에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셨나요? 네, 그러신가 봐요. 네, 저 격리 중인데 사실 얼마 전에 그 5명 중 1명이 굉장히 강한 전염력 갖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코로나19로 좀 많은 분들도 우울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저 뉴스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반대라고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좀 힘드셔도 고통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유영 인어아빠님 글 보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도 결국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갖고 생긴다고 해서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그린피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동시에 또 지금 기후 난민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기후 난민 하면은 가뭄이라든가 이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거에 피해를 받는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사람들만 생각을 주로 하는데 올해 저희 기록적인 장마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재민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집으로 못 돌아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시주택에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비에 이른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기후입니다. 말이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지금 그 수재민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난민인 거죠. 그래서 실제 기후 난민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다울쌤이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진짜 뭐 다른 나라라고 좀 멀리 느낄 수도 있지만 호주 산불에서 통해 가지고 동물 10억 마리가 죽었나요? 그게 그렇죠. 얼마 전 얘기고 또 캘리포니아 산불 아직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죠? 방글라데시 국토도 좀 많이 잠겼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참 기후 난민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허지훈님께서 또 이제 1000캐시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다울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허지현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에 되게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를 하고 계신다니까 오늘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룸탱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성대모사 기다릴게요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스틴 쌤께서 또 성대모사 얘기 좀 하셨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제가 만약에 당선자 바이든 성대모사, 예. 당선자 이제 결과가 저희 방송이 나올 때는 안 나오니까 일단 제가 당선자가 되시는 그분들 성대모사를 좀 다음 프로에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받아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방송 듣고 댓글과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아까 삼국지 얘기를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한국, 중국, 일본이 아주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제 연달아서 탄소 배출 중립을 선언한다고 했는데 사실 또 한중일이 이렇게 해외에서 봤을 때는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아닙니까? 또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해서 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반응이 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또 다울쌤과 저스틴 쌤께서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셨죠, 그죠? 예, 제가 어제 밤새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다울쌤도 표까지 걸어오셨는데 이 표를 오디오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너무 아쉬울 정도로 한번 진짜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맛이 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저희 탄소 중립 선언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좀 어느 나라가 좀 먼저 선언을 했나요? 네,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재앙 정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우리가 내보내는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제로로 만들고 나머지 숲에서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신기술이 나와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상쇄를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더 이상 대기적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내보내지 않는 시점을 결국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혹은 순 배출 제로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중국이 제일 먼저 지난 9월 달에 유엔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에 중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얼마 전에 있었던 스가 총리가 첫 번째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일본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안에 한중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측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중국의 발표도 상당히 깜짝 뉴스였고 그 다음에 일본이 따라서 하고 또 한국까지 하는 것 자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각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저스틴 쌤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럼 한중일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현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어떻게 피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했는데 이게 한중일이 또 그 동북아시아에서 정말 좀 상징적인 국가들이기도 하고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이 2060년까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그 배경, 중국이 탄소 배출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줄인다는 게 왜 세계가 깜짝 놀랐는지 그 배경을 다울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한중일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서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동아시아가 매우 독특한 지역이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다 정말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큰 국가들인데
그 방금 윤탁선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 규모로만 봤을 때는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GDP 규모로 보면 12위. 네. 그리고 일본이 3위. 재밌는 대단하네. 거는 중국, 한국, 일본 합치면은 1위인 미국 경제 규모랑 비슷해요. 그 미국이 정도로- 아직도 경제구만 그렇게 크군요. 네, 그렇게 그것도 좀 큽니다. 저도 쇼킹하네요, 보면서 진짜로. 깜짝 네. 놀랐어요. 중국이 많이 쫓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한중일을 합쳐야지 미국이랑 같은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G7에 들어가 있고 한국과 중국은 G20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OECD 국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중국은 아직은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 인구 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뭐 14억, 일본은 1억 3천, 우리나라는 5천만이니까 사실 온실가스 배출을 그럼 한중일이 얼만큼 하냐를 봤을 때 인구도 봐야 되고 경제 규모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의 28%를 배출하고 있는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4분의 1 이상의 이상이? 온실가스가 중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미국을 제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네. 그러니까 28%인 중국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사실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한 거고 다른 나라가 다 줄인다 하더라도 중국도 줄여야 되는 거죠. 중국은 당연히 개도국 입장에서 거기다가 인구가 14억이나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면서 다른 나라에서 제조 공장들을 중국으로 옮겼으니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물론 그게 이제 좀 의외였어요. 이게 중국 자체가 중국 당국의 입장은 우리가 세계 공장 아니냐. 너네 나라에서 안 짓고 우리나라 와서 지으니까 우리가 고통받는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선언한 게 되게 의외였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만큼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저스틴 쌤이 자세히 얘기해 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중국이 1위, 그 다음에 일본이 5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네, 근데 순위는 7위지만 사실 퍼센테이지 보면 아까 중국이 28%였잖아요. 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배출량의 3%, 우리나라는 이제 한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큰 차이가 나는 1위, 5위, 7위지만 큰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중국 옆에 붙어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배출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사실 한국과 일본이 배출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랑 오세아니아 대륙 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일본이 배출하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비교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 나라를 합쳐야 한국과 일본이 배출하는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옆에 있어서 그렇지 일본과 한국의 영향력도 큰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 일본, 중국 다 산업혁명 때부터 온실가스 배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부터 온실가스 배출했던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역사적인 책임 부분에서는 조금 그 책임이 줄어들어요. 지금 연간 배출량으로 보면은 한중일 합친 게 전 세계 배출량의 33%거든요. 33%. 저 이런 숫자가 마치 짜맞힌 것처럼 나오네요. 네. 진짜 그래? 한중일 합친 게 33%. 외우기도 쉽고 그죠? 네. 33%인데 역사적인 배출량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뿜었던 것들을 누적해서 합쳐보면은 한중일 합친 게 18%예요. 거의 반까지는 아니어도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독일, 뭐 영국 이런 선진국들 책임이 분명히 더 크니까. 우리는 좀 늦게 배출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1인당 배출량을 보면은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3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9톤. 그리고 중국은 많이 쫓아와서 7톤.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에서 나오는 거 많지만 개인으로 따지면은 또 개인당 배출량 좀 적네요. 그죠? 네, 7톤으로 한국에 비하면 거의 절반인데 사실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적었죠. 근데 이제 중국도 산업화를 하면서 많이 올라왔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저희가 13톤인데 뭐 2톤, 3톤 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한국은 왜 이렇게 일본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처럼 예전부터 우리보다는 산업화를 먼저 했으니까 교토의정서라는 게 1997년에 생길 때 일본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였어야 됐어요. 1997년부터. 한국은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개도국 마지막에 턱걸이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의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영국, 독일, 프랑스가 줄이는 것처럼 줄여왔고 한국은 신나게 늘려오다 보니까 이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다 추월해서 우리나라 1인당 배출량이 정말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안 줄이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제 배출량을 인구수로 줄이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많이 적잖아요. 근데 이게 배출량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게 1인당 배출량인데 그렇죠. 분모가 우리는 인구는 일본보다 작은데 그럼 분모가 되게 큰 거네요. 이게 분모가 큰 그렇죠.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크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체 연간 배출량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증가했거든요. 예전에 한 3억 톤, 4억 톤 수준이다가 지금은 7억 톤까지 증가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산업 발전도 많이 하면서 석탄화력 발전도 많이 지었고요. 네. 이제 경유차라든가 휘발유차 같은 수송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또 발달을 하고, 전력도 많이 쓰게 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산업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 1인당 또 배출량은 또 한국이 1등 하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좀 미묘한데. 네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이게 한 가지 지표만 보고 평가를 하긴 쉽지 않죠. 제일 많은 건 중국, 1인당 배출량 한국이 높고, 역사적 책임은 일본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지수 중에서 기후변화 평가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립적인 저머너치라든가 기후행동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독립적인 기관들이 매년 한 번씩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 CCPI라는 지수인데 전 세계 국가를 다 하는 건 아니고 57개 국가 EU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데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작년 발표한 걸 보면 그 전체 58개 중에서 1, 2,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잘하는 나라는 없다고 그래서 1, 2, 3위를 비워놓고요. 61위까지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종합순위에서 58위를 기록했어요. 종합순위에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30위, 그 다음에 일본이 50위 정도. 근데 사실 이거는 상대평가라서 이것만 가지고 딱 한국이 정말 58위로 잘못하고 있고 중국이 50위고, 중국이 30위고 일본은 50위로 잘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겠지만 그 나라의 역사적인 책임과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역량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서 의미 있는 평가긴 한데 한국이 그만큼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이런 종합지수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좀 한국민으로서 좀 기분이 안 좋긴 하거든요. 사실 61개국에서 58등 한 거 좀 기분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때 이제 기후 악당이라고 좀 한국이 좀 전 세계에서 욕을 먹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은 줄일 때 우리는 의무가 없었으니까 2012년까지 열심히 늘린 거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중반쯤부터는 열심히 줄였어야 되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늘리면서 다른 나라의 석탄화력 발전소 수출하고 국내에서도 석탄화력 발전소 계속 짓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왔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피크를 치고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느는 추세로만 보이고 있고, 예를 들면은 지난 5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보면은 중국은 한 3% 정도 늘었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12% 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1%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 세계 기후악당의 1위로 뽑혔던 적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전향적인 정책을 좀 피면서 재생에너지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기후변화 대응 점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뭐 금방 확 줄이고 그러기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한중일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그래도 뭐 인구도 그렇고 배출량에서 뭐 전 세계 4분의 2 이상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고, 일본은 또 이제 약간 또 산업화가 빨랐기 때문에 옛날부터 꾸준히 많이 냈고, 한국은 요즘 이제 탄소 배출이 떠오르는 정말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한중일 3개국이 뭐 얼마나 그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온도를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를 딱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정도, 그다음에 네. 일본이 한 3%, 그다음에 중국이 한 28% 정도 합쳐서 한 33%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는 발표 하나만 가지고도 지구 평균 기온을 한 0.25도에서 3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연간 배출하는 양 자체가 7억 톤이고 일본은 10억 톤이 넘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 같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 일본, 한국 하면은 약간 그 대결 이런 구도로 생각하면 저는 그 국가대표 축구 경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한일전 뭐 또 공교롭게 이번에 중국이 1등을 했어요. 이런 거 선언하는 거. 그렇죠.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선언했는데
좀 저스틴 쌤 중국의 선언 어떻게 좀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탄소 배출 제로 선언을 했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지금 아까 다울쌤께서도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소 배출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이제 정점으로 찍고 거기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서 2060년까지 이제 아예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밝힌 거고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은 올해 말에 이제 NDC라고 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연계를 해서 조금 더 그전보다는 진전된 안을 내겠다 이제 이런 말을 중국에서는 했었고 또 그 뒤에 들리는 후문으로는 중국이 물론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서 워낙 강자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계속 수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점점 더 시장이 커질 것이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겠지만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메르켈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탄소 배출 제로를 조금 선언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적인 관계 여기서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파리 협약을 탈퇴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리더십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국제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보이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그런 기회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은 이제 그 자초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8년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발표를 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좀 시점이 참 묘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총리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뭐 할 그럴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모집 스타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발표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당연하죠.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나 여러 뭐 국가나 국제기구 수장들이 되게 그 중국의 발표를 환영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죠? 의외였을 수도 있고. 예, 그게 의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2060년까지 배출을 줄이게 되면, 지금 지구 온도가 0.2도에서 0.3도 정도? 그렇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 4분의 1 이상 배출하는 나라가 확 줄여버리면은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저스틴 쌤이 잘 얘기해준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관계에서 이 기후위기 정책을 중국이 활용하려는 그런 보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내년 3월에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제14차 5개년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이번에 넷제로 선언의 구체적인 분야별 실행 계획들이 담기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세계 2강으로 불리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본인들이 강점이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에 만들려고 발표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의 또 이제 그 베이징 사무소에서 이제 많은 NGO와 이런 국제적인 인물들이 환영 인사를 내기도 했지만 또 이제 저희 그 에너지 정책 담당하시는 리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 주석의 약속은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얼마나 빨리 그렇죠. 배출력 당연하죠. 정점에 이를 수 있을지. 그다음에 중국이 석탄 화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병행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또 언론에 소개가 많이 됐고 베이징 사무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 그 다울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중 관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제가 중국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는 중국의 엄청난 기회와 도전일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많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좀 되게 재밌게 본 부분이 이거였어요. 호주 어떡할래? 지금 중국 호주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원인 규명 때문에 중국 호주 관계가 되게 안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 호주가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뭐 중국이 호주 석탄 구입을 중단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죠? 사실 전 세계 그 시장과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그쵸? 중국이 네.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윤탁쌤이 얘기한 것처럼 화석연료 수입을 포함해서 앞으로 중국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라든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도 바꾼다는 얘기니까 전 세계 시장과 산업에 주는 신호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3월 정도에 구체적인 분야별 계획들이 나오면은 정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지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먼저 참 화려하게 이제 그 스타트를 끌었네요. 유엔 연설에서 하겠다. 좀 장소도 그렇고 약간 뭐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이 또 보이네요. 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일본과 한국 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네, 그 사실 뭐 그 네. 이후에 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6일 날 발표를 했었고, 한국이 바로 이틀 뒤에 이제 28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점 안에 탄소 배출을 넷제로로 가겠다,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스가 총리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국회 이제 첫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이제는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더 이제 진전된 안이 나온 거죠. 사실 일본이 2050년 발표하는 것도 아까 저스티스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 초까지만 해도 21세기 하반기, 그러니까 2050년 넘어서 탄소 중립을 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2050년 발표한 것도 예측되던 상황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무소에 있는 동료들한테 어떤 원인으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일본 사무소 동료들의 이야기로는 일단 한국과 같이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일본이 현재 지금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자신이 있는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개혁들을 시도를 해야 지금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기업 쪽이나 산업계부터 먼저 이야기가 되면서 스가 총리도 이제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조금 더 전향적인 목표를 발표하고 이제 일본이 경제 발전을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식에서 조금 더 새로운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전환을 하는 얘기도 이번에 좀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지금 저희 동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2060년 해버리니까 일본은 2050년에 우리는 80% 줄인 게 아니라 이제 넷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판돈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초조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런 걸 봤을 때 좀 초조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일본 스가 총리가 10월 26일 날 발표를 한 거잖아요. 야, 좀 초조한데 한국은 또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됐는지도 제가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한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산업계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계가 이제 많이 반발을 하는 가운데서 저희는 이제 좀 발표가 된 그런 경향이 있고요.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산업계가 환영. 네, 그렇죠. 제가 또 일본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약간 좀 다양한 얘기가 있던데 일본은 또 다른 장관들이 되게 이 총리의 얘기에 되게 열심히 으쌰으쌰를 해주더라고요. 뭐 고이즈미 환경상이야 뭐 우리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셨지만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좋아하고 또 관방장관이 뭐 5년 연속 줄일 수 있다. 또 일본 관방장관이 도대체 뭐 하는 역할입니까 혹시? 일본의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긴 한데 약간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대변인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통령 밑에 총리가 좀 내각 전체 부서를 관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의 2인자가 보통 관방장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음 총리의 후보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전체 정책을 좀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그 관방장관이 아주 맞장구를 쳐주면서 우리 5년 연속 줄일 수 있고 G20에서 영국 수준만큼 빨리 많이 줄일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일본에서 가장 큰 경제신문이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그러니까 니케이라고 하는데 거기 진짜 뭐 부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읽는 거 좋아하니까. 산업 구조가 변할 거고 뭐 전기차, 수소차를 빨리 가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막 오고 뭐 요미무리 이런 데에도 막 일면에다가 실리고 좀 되게 좀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약간
산업계에서 반발이 있는 좀 상황에서 발표가 됐더라고.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로 치면 정경련 같은 단체가 있잖아요. 경단련. 네. 이런 데서도 회원사들이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달라. 이런 이제 동참을 이제 촉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지스나 뭐 소니 같은 뭐 회사들이 정부가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두 배 확대해라. 이렇게까지 네. 요구를 하는 산업계에서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넷제로에 동참을 하고 이것이 새로운 이제 기술 혁신 그리고 산업 혁신으로 가는 새로운 기회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산업계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에서 정말 이제 이 2050년이라는 날짜를 잡는 것은 우리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뭐 기재부라든지 산업부가 그런 이제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처잖아요. 그런 아니, 부처를 지금 중심을 해서 일본은 막 관방장관, 뭐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환영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약간 산업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네. 이제 그렇게 항상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2050년까지 대통령이 힘들다. 예. 넷제로가 힘들다. 그 산업계를 대변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소 중립을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정부 부처가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 하겠죠. 하지만 한국과 같은 분위기 그리고 일본과 같은 분위기 정말로 이제 다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한국은 이런 이제 산업계를 설득을 해야 되고 산업계에게 이것이 우리 힘든 도전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정부가 설득을 하고 또 산업계도 인식을 변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0월 26일 월요일에 일본 스가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옆나라 총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고 했으면은 이게 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다 수시 왔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26일 날 발표를 하죠. 그리고 한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인 28일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 중립을 이제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뭐 좀 노력은 했지만 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못한 것 같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이제 수송 부분 또 이제 건물 부분도 이제 많이 손을 봐야 돼요.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런데 이 3국의 이제 발표를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거 하나가 뭐냐면 이 3국이 모두가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은 전향적인 자세고 좋은 자세이지만 좋은 방향이지만 해외 석탄 투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나오지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만 해외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열심히 지어주고 있다면서요. 지금 세계에서 지금 1, 네. 2, 3위를 하고 있어요. 1, 2, 3위를 다투고 있는데 제가 최근까지 알기로는 중국이 1위, 그리고 일본이 2위, 한국이 3위인데 그 한국과 일본이 순위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었고요. 지금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도 석탄화력 발전을 빨리 퇴출하려는 계획을 세워놨고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진국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을 수출하는 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요국으로 보면은 한중일만 남은 거고요. 그래서 한중일이 각자의 국가에서 석탄화력 발전을 줄여 나가는 것처럼 사실 지금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히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곳은 어떻게 보면 한국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약간의 여지를 남겨뒀고 중국은 그런 얘기를 자국 내에서도 하고 있진 않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사실상 석탄화력 발전을 이제 퇴출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얘기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안 하는 거면 다른 나라에도 안 해야죠. 그래서 한중일이 지금 해외 석탄 특히나 동남아시아에 한중일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좀 걷어들이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제 그린피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린피스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지부에서 다 해외 석탄 발전을 하는 해외 석탄 발전소를 지어주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다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제 동시에 해외에다 석탄 발전소 지어주는 거는 별 얘기가 없었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 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게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이 온실가스는 국경이 없어요. 온실가스가
뭐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 화력발전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결국에는 촉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외 석탄 투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정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엔 이 경제 논리로 가도 이 석탄 투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 자료를 보더라도 이 석탄 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근데 아시아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선진국들은 자기 집에서는 줄이면서 밖엔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 또 이제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이 좀 비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에는 돈도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지금 노르웨이 연기금이죠. 노르웨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석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어요. 한국전력에 투자 안 한다. 예. 투자를 안 한다 제외를 했어요. 그런 이제 기업이나 기관 또 단체 등이 전 세계 한 1,300개 정도가 되는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퍼즐 프리 캠페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아일랜드라는 국가도 이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석탄으로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 위기의 문제도 가중시키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예,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짚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이 그래 한국, 중국, 일본, 특히나 한국, 일본은 이제 선진국이고 우리가 석탄 안 지는 거는 뭐 이제 맞는 방향 같은데, 아까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역사적 책임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역사적 책임에서 한국, 일본보다 훨씬 더 책임이 적고, 그 나라들은 지금 늦게 산업화를 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탄소 배출을 적게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도 경제 개발하고 있어서 전기도 필요하고 해서 발전소도 필요한데, 네. 그 나라에서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어주는 거지, 그게 뭐 모순적인 위선적인 정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원했다. 거기도 예. 경제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져주는 건데 우리가. 근데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을 짓지 않겠다고 석탄화력 발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베트남이랑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이상 석탄화력 발전을 짓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지금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국가들도 자신들의 나라의 대기오염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기후변화의 피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가 더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시민들은 예전부터 얘기해왔고, 정부 정책도 바뀌고 있고, 이제는 한중일이 갖고 있는 역량과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다른 국가의 전력산업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가격도 이제 훨씬 싸지고, 그리고 중국이 또 해외 원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이제 각 대통령, 총리,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선언이 아주 큰 시작이긴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네요. 근데 제가 이 세 선언을 보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중국은 2050년이 아니고 2060년으로 했나요? 그게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아무래도 선진국인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물론 절대량으로는 엄청나지만,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그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봤을 때는 또 한국과 일본과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애초에 그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약한 목표를 국제기구로부터 이제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들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2060년이고, 2050년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과 일본처럼 선진국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명확히 해야 될 거는, 지금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피크를 2030년 전에 찍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원래 갖고 있던 목표에 비해서 상당히 진전된 거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1.5도,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1.1도 이미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0.4도 안으로, 1.5도 안으로 막아야지 재앙적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지금 과학계의 결론인데, 그 과학계의 결론을 막기에는 중국이 이번에 들고 나오는 깜짝 발언도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과 한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6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솔직히 진짜
월요일에 일본이 발표했다고 한국이 딱 시간 없어. 뭐 우리도 빨리 하자고 수요일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틀 만에 분명히 한국도 뭔가 준비를 하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좀 일본보다 늦게 해서 좀 그렇다라는 뭐 좀 머스타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나오기 전까지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거를 제가 뒷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윤탁쌤 얘기한 대로 사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일본 저희- 일본 월요일에 했다. 어떡하냐? 야 우리 빨리 하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네. 일이 돌아가진 않죠. 정부가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린피스도 몇 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총선 있었을 때 여당이 민주당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미 공약을 한 바가 있어요. 사실 총선 때 공약 사항으로.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나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2050년이라는 언급은 없이 앞으로 그린 뉴딜 계획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겠다는 표현이 계획에 실리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완성하겠다는 시점이 안 들어왔던 거죠. 그만큼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매우 부담되는 목표인 거는 분명해요. 왜냐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5% 정도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2,400만 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물들 다 전기난방도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천연가스들, 석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30년 이내로.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결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9월 달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2050년 저탄소 사회로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저탄소로 가겠다. 탄소 중립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 했지만. 않고 네. 중국에서는 9월 20일 날 했지만 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데 그 안에는 2050년 순배출 목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담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일본이 26일 날 했다고 하셨잖아요. 10월 25일에 결정적인 그런 모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10월 25일에 정부, 청와대, 여당, 즉 당정청에 모여서 정책을 조율하는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한국판 일요일에도 그렇게 모이나요? 그죠? 네, 평일에 당정청 일하지. 워크숍이다 보니까 네네. 일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 주말에 하는 거 진짜 딱 질색인데. 그렇죠. 뭐 그 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말에 네. 좀 하셔야죠. 네. 그래서 당정청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데 여기서 이미 이 당시에 일본 발표 전이지만 일본에서 그런 발표를 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네. 이 당정청 워크숍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일본까지 한 마당에 중국도 2060년 얘기하고 일본까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한 마당에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국의 리더십을 보이는 길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전해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언제 발표할 거냐를 논의하다가 이제 11월 중순에 정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발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포함시키는 게 논의가 되었고 뭐 참모진들이나 일부 부처에서는 아직 한국이 이르다라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그 이 뒷얘기. 그리고 청와대 그런데- 확인해달라고 하면 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다 그렇죠.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희의 큰 그림을 보면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부분이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국회에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하기 이전에도 그 지방 기초자치단체 200개가 넘는 기초단체자 거의 모든 단체가 이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의 탄소 중립을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17개 또 지자체까지도 탄소 중립을 요구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린 뉴딜에서는 2050년에 대한 탄소 중립 목표가 안 나왔어요. 그린 뉴딜은 결국에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도 이제 산업 발전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압력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압력을 받아오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산업계를 좀 설득을 할까 그런 고민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네. 외부적인 환경이
전 세계가 결국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적기가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생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삶의 교훈이 나와요. 어차피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 할 거면 빨리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괜히 약간 하다가 좀 아깝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가 준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진짜로 이게 또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조금 그런 거.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한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그린 뉴딜이나 이런 좀 탄소를 맞아요. 줄이겠다는 이런 좋은 계획은 먼저 빨리 얘기하자. 이런 조금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스틴 쌤이 정말 중요한 얘기 했는데 사실 네. 마지막에 결심을 하게 되는 추가 99%까지 진전돼 있다. 마지막 1%는 일본이 먼저 하는 바람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작년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국회를 움직이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그린피스와 같은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비난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정부도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결심을 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그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을 나서 주실 때 실제 이런 변화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이번에 발표되는 거 보고서 사실 그동안에 1년 넘게 고생해왔던 팀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응원해주면서 그래도 또 하나의 전진을 이루었다는 자축하는 그쵸. 이야기를 서로 했거든요. 고생을 그래서 많이 하셨죠. 저스틴 상당히 쌤이랑 다우 뿌듯한 쌤 많이 느낌도 하셨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기회다. 산업적으로 큰 기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사실 속상한 점 모르잖아요. 약간 이렇게 부부들끼리 이혼할 때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이혼한다라고 막 사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쌓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부도 산업계랑 갈등이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업체만 좀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약간 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한국도 지금 개별 기업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TV를 보면 탄소 중립, 아니면 이제 탄소, 또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이런 광고들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 SK 같은 경우에 계열사에서 8개사에서 아리백이라는 캠페인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아리백이 뭐냐면 2050년까지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100% 재생에너지로만 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이제 그런 목표거든요. 기업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로 이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SK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리백에 동참을 하겠다는 뜻을 올해 이전에 이미 한번 밝힌 적이 있어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100% 하는 아리백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좀 제도적 여건,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직접 기업이 만들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재생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을 사서 와서 그렇게 좀 쓰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지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SK나 삼성이나 아니면 LG 같은 그런 회사들은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이번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분위기가 이제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가 또 아까 다울쌤이 기가 막힌 숫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한국, 중국과 일본의 탄소 배출을 합치면은 전 세계 33%다. 정말 진짜 마법 같은 숫자를 갖고 오셨는데, 저도 좀 하나 찾아보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 배터리의 85%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한중일이 약간 EU같이 이렇게 약간 연합체는 아니지만 뭔가 요런 그 3개 국가 정상들이 이런 선언을 하고 이런 게 좀
산업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뭐 좀 기폭제가 좀 될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아까 배터리 얘기도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야. 동아시아 3국가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제조업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결국에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런 높은 제조업 비중들이 화석 연료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산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석탄에 대한 투자도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고 2028년 정도 되면 석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자초될 것이라고 얘기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모든 제조업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온 전기를 통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또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고 또 전력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지능형 전력망 같은 경우에 인터넷과 그리고 전력망을 좀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리고 수송 부분도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이 현대자동차 같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많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이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 재능들이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설비를 생산하고 많은 이제 투자가 이제 필요한 결국 이제 그게 그린 뉴딜과 이제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회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여태까지는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런 산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산업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여태까지는 어려운 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총론적인 측면에서 사실 한중일이 존재해왔던 뭐 중국도 수많은 이런 왕조가 있었고 했지만 사실 큰 틀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존재해왔던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한중일이 서로 전쟁에 들어가서 싸웠던 적은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거죠. 사실 수천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운 기간을 잘 보냈었고 유럽이나 다른 곳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최근의 역사에서는 한중일이 상당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역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력보다는 좀 반목과 경쟁이 앞서 있는데 지금까지 한중일이 동아시아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 어떤 협업적인 리더십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탄소 중립이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게 하고 사실 탄소 중립을 선언만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이 선언에 맞춰서 실제 어떻게 발전 분야, 수송 분야, 건물 분야,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그 수많은 화석연료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산업 전환을 이룰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 국가가 먼저 내놓느냐에 따라서 저는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러한 경쟁에 있어서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도 이번에 늦었지만 그런 새로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데는 좀 앞장서서 발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한중일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 경제협력 공동체 같은 것들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전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 혁신이나 에너지 효율 분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공업 분야, 기계 분야, IT 분야, 그다음에 중국이 또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 이런 것들이 서로 좀 경쟁도 하면서 협업도 하고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사회에서도 더 많은 토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400만 대의 내연기관 차와 지금도 있는 60개 석탄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천연가스 발전소들도 궁극적으로 또 줄어들어야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금 4%밖에 되지 않는데 80%, 90% 이상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런 도전들을 산업을 전환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로 2020년이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또 바람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게 한중일이 역사적으로 또
전쟁을 적게 하셨다고 하지만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그 역사 시간에 엄청 머리 앞에 배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 나라가 동시에 네, 전쟁한 거 그렇죠. 한번 대보세요. 아, 몇번 동시에 없어요. 전쟁한 적도 꽤 있죠. 임진왜란도 있고, 뭐, 저기, 뭐야, 당도 있고, 당수, 연합군도 몽골, 있고 임진왜란, 한데, 병자호란 이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우리가 이런 그렇죠. 역사적인 이런 거를, 정말 진짜 사실은 진짜 화가 날 만한 일을 많긴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좀 경쟁할 건 하고, 협업할 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이 방송의 생명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저희 대답 저도 못합니다. 공감입니다. 네. 지금 저희에게는 정말 크다란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적이 있는 것이고, 그 적에 맞서서 지금 모두가 다 단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은.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중일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함께 뭉쳐서 도원결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결국엔 여태까지는 지정학적인 요건이나 많은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뭐 반목을 했다든지 뭐 갈등이 있었다든지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또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발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다울쌤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번에 이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앞으로 탈석탄을 2030년까지 한다라든지, 수송 부분에서 탈내연 기간을 2030년까지 이룩한다라든지, 이미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2038년, 프랑스가 2022년 이렇게 탈석탄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런던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탈내연 기간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으면 우리도 빨리 그 로드맵을 빨리 마련하고 발표해서, 이번에 저희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선언이 늦었더라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로드맵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젠다를 먼저 선정을 해서 기후위기 상국에서 기후위기 리더십을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후위기라는 큰 전쟁에 맞서서 한중일의 도원결의가 필요하다. 제목 나왔으니까 방송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댓글로 또 뭐 누가 유비냐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한중일 3국의 탄소 중립 정말 잘 들었고요. 그럼 저희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 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진짜 환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연속으로 딱 터지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제가 준비를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울쌤이 준비를 하시는 부분을 들으면 저 역시도 이제 배우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삼국이 기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어깨가 조금 무겁기도 해요. 앞으로 이 선언에 맞게 우리 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선언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저희가 이제 감시도 해야 될 것이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때로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이런 관심과 환경단체로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되겠다. 우리가 이 노력을 한다면 세계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한 번 더 가지게 됩니다. 또 선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또 꾸준히 지켜보신 또 다울쌤도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중이 이렇게 선언에 나서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고요. 다만 이제 한 걸음 나간 거죠.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또 한 걸음 전진했으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어떤 지도자 한 명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키워나갈 때 결국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그리고 진실이 이번에도 통한 것 같아서 더욱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중일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두 분 덕에 아주 방송 내용 풍부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그린 뉴딜 한라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애청자분들의 많은 댓글과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